파국이죠. 경제 질병도 우리 사람 질병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우리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무너져요. 대우, 기아. 다 무너졌어. 직장 엄청 잃었어. 기업들 3만 개가 도산해요. 정규직 근로자들 130만이 정해고를 당해요. 우리 금융기관들은 3분의 1이 사라져요. 경제 파국으로 간다는데 99%를 걸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실물 부분만 보면은 중국 경제든 미국 경제든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화폐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그 감당 못 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소화기관이 음식물 섭취를 잘했어요. 근데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 해. 그럼 그 영양분 섭취한 거 어디다 쓰겠어요? 몸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통화금융기관은 그 혈관계 같은 역할을 경제에서 해요.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통화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제학을 이끌고 있는 서구 사회가 옛날부터 화폐 그림자관, 이게 뭐냐면 화폐는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관념을 옛날부터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통화금융부문을 자꾸만 외면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전망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경제 병력, 그래서 수립이 안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폐 금융부문을 보면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소장님 보시기에 일단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위기에 들어섰다? 야. 들어서서 이 정도인 거죠? 더 심해질 수 있네요. 진짜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친 거는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요. 다른 나라에 입힌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혀요. 근데 걔네 타격 입으면 우리가 더 크게 입는다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걔네만 입든가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든지 이거는 적절한 정책이 펼쳐지고 또 신속하게 집행이 되면 그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병에 걸리면 최소화. 의사가 적절한 처방, 신속한 집도하면은 그냥 낫잖아요. 네.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 질병도 우리 사람 질병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한 나라가 그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바로 전염돼요. 전염되죠. 예, 그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경제 파국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인데 지금은 그게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거지가 된 나라들이 미국에 협조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거지가 됐으니까 이미.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국제 공조 체제로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제법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 말에 9월 달에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다음에 그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또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등이 파산하거나 그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서 정부 수반, 또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를 불러 모아서 미국이 그래요. 우리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우리 합동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서 슬기롭게 좀 벗어나자는 제안을 해요.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 미국의 버는 통화가 2배가 증가합니다.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요.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차단을 해요.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버는 통화를 늘려줘요. 또 기준금리 낮춰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2009년 잠시 어렵다가 바로 살아났어요. 금융위기가 더 큰 게 올 거를 이제 대비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결국 미국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결국 우리가 선제적인 거는 거의 못하고 뭐 대응을 잘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내 네.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동안은 우리도 그렇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한도 1%는 더 높여야 돼. 그래야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저축들이 국내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 고통 심하겠죠. 그래도 금융위기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요. 두 번째는 우리 환율이 하루빨리 지난해 3월 수준인 1,100원대로 떨어져 줘야 돼.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들,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후로도 매년 환율 50원씩은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러면 수출도 늘고 경상수지도 흑자도 늘게 돼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금리는 그 환율 정책은 그렇고 금리는 어쨌든 미국을 보면서 미국보다 약간 높아야 된다 우리가. 그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가 같으면 안 돌아와요. 이탈했던 국내 저축이. 그래도 금융위기가 진행해서 당할 고통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니까. 오케이, 그럼 금융이 진행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파국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떻게 되는데요? 파국이 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네. 금융위기가 진행이 돼요. 한보 사태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네, 한보의 부실 규모 그 총액이 6조 원이에요. 네. 근데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우리 화폐 발행에 대한 총 유동성 신용 승수는 30배였어요. 그리고 30배 곱하기 6 하면 180조 원이 국내 유동성에서 사라지는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신용 파결과 작동을 하니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겹쳐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우리 98년도 우리 성장률 마이너스 5.4% 나왔어요. 그때 우리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무너져요. 한보부터 시작해서 대우, 기아. 다 무너졌어. 그때 직장 엄청 잃었어. 그럼요. 그 바람에 우리 기업들 3만 개가 도산해요. 그 밑에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까지. 결국은 우리 그 정규직 근로자들 130만이 정해고를 당해요. 우리 금융기관들은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역사에는 그 노숙자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저 진짜 그때 그랬어요. 저 기억납니다. 그냥 멀쩡한 직장인이었는데 서울역 앞에 그 경쟁이 벌어졌다 그럴 정도였어요. 자리 좋은데 차지하려고. 뭐 냉장고 박스 갖다가 냉장고 스티로폼 갖다가 자고. 진짜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한 번에 나앉았죠 다. 자영업자는 또 수십만이 도산을 하잖아요. 가정 파괴된 것도 수십만이었고. 말도 못했어.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가 막히게 딱 그걸 1년 만에 벗어나요. 그 1년 만에 벗어난 비결을 알면 지금도 대응책을 만들 수 있어요. 기왕에 망할 것들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오케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펼치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살판이 생긴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으니까 수요도 줄고 있었지만 맞아. 공급은 더 빨리 주니까 이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고.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니까 수요자들이 공급자를 찾아오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어차피 맞을 건데 그러면 작게 맞을래 세게 맞을래네. 그럼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독한 약 먹고 또 수술도 과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직후에 우리 건강은 약화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안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니까 기업 이익이 급증을 하잖아요. 수송비 낼 필요 없고 판촉비 쓸 필요 없고 광고비 쓸 필요 없고 또 노동자들은 목숨만 부지해달라 그러니까 임금 인상 요구도 하지 않고 다른 물가도 하향 안정돼 있고 이익이 급증을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재투자하기. 그러면 생산 늘려야 되고 늘리고. 투자 늘려야 다시 되고 또 살아났다. 고용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99년도에 우리나라가 딱 외환위기 1년 만에 당시 그랬어요. 기준으로 11.4% 성장을 기록해요.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근데 물론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고탕스러웠는데. 금모으기 운동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우리 외환보유가 고갈 직전에 갔잖아요. 근데 금모으기 운동을 하네. 저 나라는 빚을 줘도 절대 갚는다.
이런 인식이 국제 금융사에 딱 이렇게 그 인식이 박히니까. 실제로 금이 큰 돈이 된 건 아니지만 아, 적은 돈이지만. 그 이미지를 그런 경제에서는 그런 심리가 아주 중요해요. 신용을 줬구나.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일단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공급자 시장이 형성돼서 이렇게 금방 살아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98년도에 마이너스 5.4% 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급감을 했어요. 수입이 급감하니까 우리 경상수지 그 98년도 흑자가 400몇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갑자기 589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꽉 있으니까. 채워지니까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네. 이제 경제정책 처방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에 그 경제난이 오고 그 고통이 심해지는데 그걸 수용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결국은 붕괴 쪽으로 간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을 국민이 수용을 못 하니까 정권까지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 외환 위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한때 2,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환 위기가 질질질질 끌면서 그 경기 후퇴 기간을 10여 년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거 국민들의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사회, 문화, 정치 얼마나 후퇴를 했겠어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국민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는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설득해내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잘한 나라가 멕시코예요. 1995년도에 멕시코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막 당선된 사람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이제 소위 3자 합의를 해요. 정부, 사용자, 노동자 합의를 해요. 지금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기로 합의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딱 1년 만에 거기도 벗어나요.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 98년도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김대중 정부가 그걸 누구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공부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요. 요번에도 뭐 우리가 금융위기가 사실은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잔잔바리 이렇게 지금 정도 고통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뭐 몇 갈래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한테. 지금 저는 경제 파국으로 간다는데 99%를 걸고 싶어요. 안 간다는데 1%. 그러세요, 진짜. 아니요, 진짜 소장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요? 저는 원래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책을 한 20권 썼다 그랬잖아요. 경제 그 파국으로. 중에서 비관적인 책은 이게 유일하다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경제 파국으로 가는 조짐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확신하세요? 99%. 1. 일. 국제 공조 체제가 굳혀져 있지 않다. 아하, 요거 문제네, 요거. 약한 나라일수록 더 손해봐. 이게 공조체제가 안 되면. 또 2. 2. 미국은 경제정책 처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니 국채 가격, 다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되니까? 그걸 보유한 금융회사들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맞아. 파산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금리를 금리를 내리자니. 내리자니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 때문에 미국을 이탈해. 그렇지. 그럼 미국에서의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미국만 금융위기 당하고 우리는 안 당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으로 당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1% 높여야 되고, 우리 환율을 하루빨리 1,100원대로 떨어뜨리고 그 뒤로도 매년 50원씩 그래서 낮춰야 우리나라 돼요.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외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요. 그것들이 들어와야 국내 경제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시 고통을 회피하려고 자꾸 금리를 잡고 있거나 더 낮추려고 하다가는 더 큰일 날 수 있다. 세 번째,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터져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아주 뛰어난 전염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건 옛날보다 훨씬 심하게 빨리 퍼지겠죠. 디지털.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려요. 이제 경제에는 사실은 그 모든 변수들이 크든 적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택해서든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솜씨, 글솜씨가 좋으면 사람들 설득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 변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 일따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진단이 가장 정확한가는 미래형이 아니면 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왔어. 이제 99%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기 전에 개인은 뭐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들을수록 걱정되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 개인 투자자든 심지어는 가게를 경영하든 네, 또 네.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추위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추위 견뎌내야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난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문제는 뭐냐면 닥치면 이제 정부도 경각심을 가져요. 경각심을 갖게 되면 이미 성공했던 정책들을 막 연구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이 그게 동참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기간도 짧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개인이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돈을 모아서 갖고 있어라. 나 어디 돈 없는데 뭘 모아. 지금 이런 방송 나와서 제일 괴롭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는 원래 낙관주의자인데 진짜 저는 낙관주의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 넘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 잠재 성장률은 혹은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반론을 뭐라고 제기하냐. 아일랜드 봐라.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유럽의 병자라는 비난을 들었었다. 그리고 당시에 아일랜드는 경제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는 한때 740만에서 340만까지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그때 아일랜드 국민소득이 우리 수준이었을 때 그 이후로도 아일랜드는 10여 년 동안 무려 9.3%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요. 아일랜드인데 왜 우리는 못해요? 물론 이제 아일랜드는 그 2008년 말 그 글로벌 금리가 터졌을 때 아일랜드 은행들이 이 미국 파생금융 상품에 지나치게 투자해서 거의 모든 은행이 파산 직전을 갔는데 그걸 아일랜드 정부가 전부 다 국유화를 해요. 그래서 2009년대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는데 2011년부터 또 다시 고도 성장을 해요. 아일랜드는 지난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넘어섰어요.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 한번 뭐 위기라고 끝까지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길 건 넘기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줄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잖아요. 첫째는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최강으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배터리 산업도 기술력이나 생산성은 세계 최고잖아요. 잘 안 알려진 얘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기계력이 없으면 공장 못 돌아가요. 우리나라 일반 기계로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밀 기계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밀 화학하고 이거 두 개는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버텨내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도 정밀 화학에 속해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는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한류 보면 금방 알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원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부러우니까 그 문화도 유입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우리 문화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문화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2배, 3배 이상 강하다는 얘기예요. 경제 정책만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이 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익이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최강의 경제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게 시기를 예측하는 건 다 뭐 사실은 누구나에게나 뭐 이게 무슨 뭐 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금융위기가 뭐 3년 내에 온다는 아니잖아요. 훨씬 더 그거보다 짧게 보시고 계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뭐가 닥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단계적으로 오고 또한 시간이 약간씩 지체되기도 해요. 네. 그 사이에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면 그리고 그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네.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자꾸 좀 얘기를 하는 과격한 거죠.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야죠. 당연히. 덮어두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개인도 알고 있어야,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위기가 아니고, 내가 좀 알고 있는 위기가 와야 예스인지 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생기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처럼 안 믿어요. 설득력도 없고 호소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 심리학에서 이미 규명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권위에 복종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이건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전개 충격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을 완료한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의 심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 호소력이 낮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주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이비 종교들, 야, 우리 집단에서 천국 가자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동참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독일처럼 이성적인 국민들이 유대인 학살에 동참을 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 얘기가 설득력도 없고 호소력도 없다는 걸 알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왜 꼭 한번 이 시점에 읽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경제 병리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상 사례예요. 근데 이 책은 일반 원리를 설명을 해놨는데 이 임상 사례가 빠져 있어요. 이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더라도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일반 원리는 비교적 충실하게 제가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게 되면 지금 상황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닥칠지도 모를 경제 파국을 스스로들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저는 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좀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책 하나 쓰는데 50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아마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그가 10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되게 묵직하세요, 진짜. 한 길로. 근데 이 경제 병약이 저한테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지금 상황 진단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닥칠 금융위기를 자기네들이 예측해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진단해낸다면 개인적인 경제생활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타격. 그래 주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정부가 밸런스를 잃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최용식 소장님을 들으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밸런스를 가질 수 있고 이건 또 그런 면에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 나의 경제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꼽은 경제 원포인트는 바로 이 책의 제목인 금융위기입니다. 모두 다 듣기 싫어하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금융위기를 정확히 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듣기 싫었는데 나중엔 듣게 되네요. 아유, 들어야 돼.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듣다가 더 망해. 안 돼. 소장님은 오늘의 원포인트 뭘로 하실래요? 신용 파괴 원리. 신용 파괴 원리. 오늘 들으면서 귀에 쏙쏙 꽂히는 단어들이 꽤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원포인트를 적어주세요, 댓글로. 그 중에 10분을 뽑아서 최용식 소장님의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의식도 주시면서 밸런스를 딱 용기 있게 잡아주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